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확신? 이게 진짜로 필요한 건지 중요한 건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스스로도 설득이 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설득할 것 같거든요. 제가 스스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면은 그만큼 전 똑같이 무너져요. 그럼 진정으로 지켜야 되는 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면에 있구나라는 거를 매일매일 당부하는 제 스스로에게 말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에리고 감독이라고 합니다. 픽사라는 곳에서 7년 동안 인사이드 아웃이나 도리를 찾아서 몬스터 대학교 거기 나오는 재미난 캐릭터들을 제가 움직임과 연기를 하는 애니메이터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 작업을 하러 나와서 뱀키퍼나 오페라라는 오스카 후보 작품으로 유명했던 단편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앞서 말씀드린 오페라 작품을 전시 형식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얻어져서 그거를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여린 아이로 태어났어요. 모든 게 좀 느렸었고 6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전교에 동양인이 중국 아이 2명 빼고 저 해서 3명밖에 없었나?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단체 생활이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파고들었던 게 그림이었어요. 저만의 실질적인 소통 방식이었어요.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좋아해주고 그려달라고 하고 말을 걸어주고 친구들이 생기고 그게 출발점이었고 애니메이션이라는 조금 더 구체화된 미디엄의 매료가 됐던 거는 돌이켜보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황금기에 제 유년 시절을 보낸 거예요. 알라딘, 라이온킹,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그때는 뭐 VHS 테이프,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그 테이프를 아버지가 출장 있을 때마다 사오시곤 했는데 그 늘어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라이온킹 보면은 처음에 한 5분 정도 제작기 같은 거 막 보여줘요. 사자를 막 사람들이 스케치하고 종이를 넘겨가면서 사람 움직이고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 정말 저런 거 하고 싶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나를 표현한다는 어떤 예술의 본질적인 부분에 더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각 예술의 기저에 있는 파인 아트, 그 순수 예술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전통 회화를 하는 서양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 거고 여러 가지 설치도 해보고 회화도 해보고 뭐 애니메이션 그걸 떠나서 좀 실험적인 영상도 제가 만들어보고 결론적으로는 나를 탐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아티스트인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애니메이션이야말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스토리텔링 하는데 가장 최적의 매체 아닌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제 작업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내 머릿속에 있었던 스토리랑 기획을 바로 해나가면서 그게 본의 아니게 저의 첫 단편 애니메이션이 됐는데 그때는 손으로 다 수작업을 했거든요. 거의 만장 그린 것 같아요. 만장을 그냥 찍고 넘겨가고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의 저도 이해가 할 만큼 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냥 밤새 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졸업작품으로 만든 거백이라는 작품이 2006년도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 처음 보여지게 됐었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자랑스러워서 다 같이 부산에 간 거예요. 엄마, 아빠, 여동생 다 가서 우리 아들 영화 나오는구나. 재밌는 거는 영화관에서 그 큰 공간에 한 10명 들어왔나? 근데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도 좋은 거예요. 거기에 내 작품이 나오고 있고 내 크레딧이 올라오고 있고 이미 저는 이 길을 가리라고 마음먹었지만 그때 더 굳건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환상적이다. 이 경험은, 이 체험은 조금 더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가게 된 곳이 UCLA라는 LA에 있는 영화학교인데 그때만 들었던 작품이 이제 심포니, 하트, 학생 때 만들어둔 두 대표작인데 그 작품들이 영화제에서 좋은 성과를 사실 얻어서 한 2년 동안 영화제에서도 제 아이덴티티를 확보해 나가면서 그런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독으로나 혹은 어떻게로나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모양들이 보인다. 헛물 캐고 그냥 허비한 건 아니구나라는 나름의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UCLA 과정을 마치고 인턴으로서 처음 픽사에 들어오게 됐죠. 그 인턴십이라는 게 12주 동안 진행되는 건데 그냥 지옥 캠프라고 보면 돼요. 사실상 각 학교에서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애들이 다 모인 거죠. 말 그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거야. 이미 픽사에 누가 유명한지도 알고 애니메이터들도 친분이 있고 12주 동안에 어떤 커리큘럼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 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일주는 완전 멘붕이었어요. 저는 진짜 지각쟁이였거든요. 학교에서도 UCLA도 막 몇 번 혼난 적도 있고 막 그 버릇이 첫 인턴십에도 나온 거예요. 3일째 늦잠을 잤나? 그래서 그때 애들은 이미 9시 시작이면은 7, 8시부터 들어와서 막 준비하고 이런 분위기나 그것도 파악 못하고 되게 10시인가? 그 당시에 제 멘토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입술이 떨리면서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는 식으로 에릭 너 한 번만 더 걸어 그냥 그대로 아웃. 지금 너가 있는 포지션에 있으려고 줄 서고 정말 세상에서 올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꾸중을 무섭게 낸 거죠. 그런 정도로 저는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규율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조차도 저는 잘 못했던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애니메이터로 갔잖아요. 이런 연기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완전히 토이스토리라고 치면은 우디 버즈가 막 말을 하잖아요. 버즈 이렇게 얘기하고 액팅을 하고 막 쳐다보면서 눈도 깜빡이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런 걸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도 이 친구들은 이미 거기에 숙달된 친구들인 거예요. 전 처음 해보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했던 릴 보면은 낯이 뜨거울 정도로 어떻게 이거를 내가 그때 했지?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게 미숙하고 근데도 이악 물고 막 하고 왜 피튀기냐면 10명 중에 1명, 2명만 결국엔 직원이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난 알고 있는 거죠. 아 제가 되겠네. 당연히 12주 마지막에 에릭 쏘리 그러고 나서 떠났어요. 그래서 여행하고 다녔는데 전화가 모르는 보험에서 딱 온 거예요. 한 2달 지났나? 전화 왔는데 픽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정자절 픽사. 아 에릭 혹시 너 지금 어디 하이어돼서 일하고 있니? 아니 그냥 있는데. 그럼 너 올래 다시? 우리 카르스2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 펴서 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미 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의 그 성장 속도를 봤다는 거예요. 정말 너는 여기에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얘네들이랑 견주게 끝났다. 이거는 완전 스카이라켓. 너무 많은 거를 네가 프루브를 했고 그 당시 애니메이터들이나 현장에 뛰던 분들도 딱 봤던 것 같아. 에릭이 이제 감 잡았네. 실제로 가장 먼저 애니메이터로 올라가고 같은 세대에서부터 제가 가장 먼저 승진을 했죠. 뭐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이상 픽사는 그냥 선망의 드림 스튜디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픽사에 가는 거는 내가? 어떻게? 당연히 이 생각이었어요. 내 동료들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이고 처음 만난 보스가 나 라이온킹 내가 거기서 뭐 했지 그 얘기 듣는 순간 와 완전 욕이 나올 정도로 영광인 거죠. 제가 꿈을 키웠던 사람들이 다 내 보스고 직장 상사고 돈을 내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공부하고 픽사 같은 곳에 있으면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세월의 시간이 작품으로 간다. 1년 단위가 아니고 몬스터 이어, 브레이브 이어 이렇게 한다고 할 정도로 그 타임 주기로 흘러가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성장의 단계가 작품마다 딱딱딱 포지션이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이 픽사에 있는 동안에 가장 재밌게 작업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라일리가 꿈을 꾸는데 악몽을 일부러 꾸게 해서 깨우는 장면이 있어요. 기쁨이가 막 개 탈을 쓰고 막 뛰어다니고 난장판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한 30자 정도를 통째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릭 네가 좀 똘끼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다른 작품들을 보고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똘끼가 있어야 되고 웃겨야 되고 하니까 네가 좀 알아서 좀 해서 가져와 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디렉션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2D 애니메이션을 완전히 그려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딱 제 자리매김이 똑 포지션이 올라간 게 많은 사람들이 에릭이 이런 스킬이 있는 게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또 핏닥터가 다행히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대로 가자. 바로 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픽사에 있을 때는 특히나 매 순간순간에 작업을 하다가 시련이나 어떤 테스트 같은 게 오는 감정을 많이 받았고 그때마다 저를 증명해내서 성장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쭉 퀘스트를 깨듯이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점점점 끝판왕까지 도달하는 이제 그때부터는 감독님들과 모든 사람들의 신뢰와 이런 걸 완벽하게 얻은 상태에서 앤드류 스탠튼, 월리 니모를 찾아서 만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그분이 이제 니모 2를 만든다고 다 이미 픽사 내에서 떠들었어요. 와 그러면서 거기에 문어가 한 마리 나오는데 이게 미친 캐릭터다. 문어 이름이 행크라는 이름인데 지금도 아마 픽사 역사상 가장 비싼 캐릭터일 거예요. 촉수도 막 6개고 엄청난 연출과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문어 정예 팀을 픽사 내에서 구성을 할 거다. 근데 거기에 제가 딱 발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재밌게 문어라는 캐릭터를 디벨롭을 시키게 되면서 2년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제 가장 큰 어떤 커리어의 픽사 내에서의 컨트리뷰션이고 그걸로 제가 나중에 미국의 애니메이션 쪽에 오스카라고 할 수 있는 애니워드의 캐릭터 부문 후보까지 올라가고 했던 게 다 행크 덕분인데 그게 결국 제 퀘스트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딱 끝내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픽사에서는 편안하게 슈퍼바이저 타이틀 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이 안에서 쭉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딱 보장된 제 이름 석자는 어느 정도 크레디빌리티가 있는 이름이 된 거죠. 어딜 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골든 티켓이 쥐어지는 거고 어디 가도 완전히 이제 노바디는 아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내가 계속 있는 게 맞나? 혹은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선택지가 있나라는 고민의 시기가 같이 찾아왔죠. 픽사에서 한 4년차, 5년차쯤부터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픽사에 영원히 있진 않겠구나. 픽사에서 내가 감독 제안을 내부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기서 한 10년 후에, 15년 후에나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픽사 애니메이터로 활동하면서도 제 개인 작품을 놓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작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 창작자로서의 줄을 계속 놓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애니메이터들의 1년의 주기는 보통 여름에 개봉을 하니까 가을, 겨울, 봄까지가 너무 바빠요. 근데 딱
딱 작품 끝내고 나면은 한 두세 달 정도의 사실상의 방학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많이들 여행도 가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아이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 시간을 저는 조금 놓쳤던 저를 찾는 시간으로 채웠던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써서 기획해야 되는 것들은 그때 막 해놓고 틈틈이 주말 동안에 하고 자기 전에 한두 시간이라도 좀 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동안 내가 9 to 5, 6까지 다 풀리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역할을 해내고 그냥 이대로 자버리게 너무 허망하다. 한두 시간이라도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안 쓰면 너무 억울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늘 절실하고 막 배고픈 거예요. 헝그리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던 와중에 다이스 트츠미 그리고 로버트 콘도라고 디자인 부서에서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시는 일본계 아메리칸 미국 분들이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식사를 한번 하게 됐는데 얘기했던 게 내가 지금 단편 애니메이션을 하나 내가 기획을 하고 있다. 에릭 너가 단편 너 이제 주말마다 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런 느낌으로 한 몇 달만 우리랑 같이 안 할래?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고 제가 애니메이션 연출가로 댐키퍼라는 18분짜리 작품을 같이 만들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작품이 너무나도 큰 성과를 얻어내면서 오스카 후보가 되고 근데 그러면서 다이스 로버트는 픽사를 떠나게 돼요. 우리는 톰코 하우스라는 회사를 만들 거야. 댐키퍼를 시리즈로 확장시키는데 이거를 네가 총감독으로 들어와서 스토리도 네가 쓰고 작품도 네 맘대로 해석을 해서 해봐. 그래서 픽사가 나와서 톰코 하우스로 들어가게 돼요. 톰카우스에서 댐키퍼 포엠즈라는 작품을 만든 것도 저한테는 큰 의미였어요. 그 작품이 앙시라는 그 애니메이션계에 깠는데 거기서 대상을 타는 앙시까지 대상 타고 나니까 약간 의기양양했던 거죠. 픽사 나오길 잘했네. 이제 뭐래도 할 수 있어. 그 다음 작품을 장편 애니메이션을 기획을 바로 들어갔는데 그게 일본 제작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내 오리지널 컨텐츠고 이걸 하기 위해 내가 지금 공부해왔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쪽 일본 제작사에서 딱 빼면서 아 이거는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공중분해가 됐죠. 그때 사실 첫 좌절이 딱 온 거예요.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좋았다 망했다 좋았다 망했다 이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게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뭘 해도 잘 안 된다라는 시간을 분명히 겪었었고 그 순간에 빠져있을 때는 진짜 빛이 안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픽사가 거대한 크루즈 타이타닉 같은 호라면 톰크하우스는 돛담배고 그리고 거기마저 전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전 이제 튜브 끼고 혼자 떠 있거든요. 이 뭐 망망대 같은 바다에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외롭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난 여기까지였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좌절감이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어서 물론 많은 주변에 나를 지켜줄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슬럼프 내에서는. 근데 그게 별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넌 안 돼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작은 어떤 희망을 안고 가고 있으면서 또 주어지는 것들에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실제로 저를 딱 끌어주는 어떤 모멘텀들이 또 있었던 거고 그게 결국에 오페라의 오스카 후보가 되는 소식이었죠. 오페라는 이미 픽사를 떠나기 전부터 구상을 시작했어요. 전 실제로 살아가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를 기록하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너무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픽사를 나오던 시기쯤에 가장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은 세상이 돌아가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둘러보면 비관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딱 트럼프 대통령이 역임을 하던 당선되던 해였고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해였고 그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은 온 세상이 완벽하게 대혼란인 상황인 거예요.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양극화가 돼서 서로에게 맹렬하게 비난을 하던 시대 속에 우리 세상 어떻게 가고 있지라는 거에 굉장한 어떤 처참함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난 지금 창작자로서 지금 이 상황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게 오페라라는 출발점이었어요. 나 소속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도 되니까 나 오페라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완전 인디펜던트 독립 영화를 만들듯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두세 달 동안의 방을 갖춰서 막 이렇게도 구성해보고 근데 완성을 시키고 난 직후에도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거 진짜 아니었어요. 난 그냥 이걸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픽사 친구들한테 상영하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코로나라서 다 줌으로 했는데 한 2, 300명 다 들어온 거예요. 오페라 상영하고 오페라 어떻게 만드는 제작 영어를 다 프레젠테이션하고 근데 거기서 입소문이 시작된 거예요. 디즈니 쪽에서도 와서 상영해달라고 그러고 드림웍스에서도 와서 상영해달라고 그때부터 약간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업계에서 오페라란 작품에 대한 입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오스카 숏리스트라고 한 10개를 또 한번 추리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거의 또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다 미친 거지. 오페라가 여기 드는 거야? 그때부터는 수많은 외신에서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기생충도 똑같았어요. 이 안에 기생충 들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막 예상 들어가고 정말 피 튀기는 거예요. 레이스예요. 정말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작정하고 캠페인을 시작하긴 했죠. 기생충도 돌고 홍보하고 여기서 상영하고 근데 그걸 저도 덩달아 시작된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후보까지 발표가 되고 시상식까지 참여를 하게 되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꿈 같은 시간이 그때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픽사를 나오면서 픽사 출신이란 수식어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되게 블레싱 앤 커싱인 게 이 픽사라는 이름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그 직전까지 너무너무 저는 방황하는 시기를 보냈단 말이죠. 가장 외부적인 게시를 원할 때 저는 오히려 더 대단히 순수하게 파고 들어간 거잖아요. 나 이거 장편이니 뭐니 필요 없어. 모르겠지만 이거 작품 무조건 해내야 되고 이거는 정말 내가 창작자로서 너무너무 솔직하게 느꼈던 절박함을 그냥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만든 작품인데 그거야말로 어떤 의도도 없었던 게 간 거가 저한테도 큰 가르침을 줬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미 저에게 가져다 준 변화가 너무 많죠. 더 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 혹은 그런 뒷받침이 또 된 것 같고 다른 영역에서의 친구와 지인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여전히 똑같은 거는 그걸 바라보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저는 똑같은 거예요. 영어도 못하던 애가 그림 그려야 했던 그 도전해야 됐던 그것과 지금 제 도전의 어떤 모양은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작품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가장 솔직해지고 그때 가장 진솔해지고 작품으로 제 이야기를 전달 드렸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확신?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하기에 이게 진짜로 필요한 건지 중요한 건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과 탐구를 한 다음에 그게 스스로도 설득이 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설득할 것 같거든요. 저도 수많은 작품들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팀원들을 이끌고 섭외를 하고 모으는 작업은 절대 쉬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인지도가 쌓였다고 그래서 더 쉽지 않은 이유가 그래도 제가 스스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면은 그만큼 전 똑같이 무너져요. 그럼 진정으로 지켜야 되는 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면에 있구나라는 거를 매일매일 당부하는 제 스스로에게 말이기도 해요. 아, 내가 가야 될 길은 가되 내가 이루고 이뤄내지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한 실패감이나 또 성취감이나 이런 거에 또 좌지우지 될 필요도 없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배운 것 같고 이제 너무 성공했다고 우쭐하지도 또 실패했다고 또 너무 무너지지도 않고 좀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제 앞으로 작업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